뿐만 아니라 보그드칸은 몽골 사람들의 성병을 근절시켜주고 자신의 병을 치유해준 이태준에게 훈장을 하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 에르데닌 오츠르라는 훈장을 수여했던 거죠. 그렇게 몽골 국왕의 총애를 받고 몽골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이가 이태준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이 이태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독립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를 극락에서 강림한 열애부를 대하듯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부처로 섬기기도 하고 신과 같은 의술을 펼쳤다 해서 신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신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선생의 친절한 역사 이야기 60편째입니다. 오늘 강연 제목은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이태준입니다. 곧 6월이죠. 6월은 보은의 달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강연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힘든 시대를 살았는데 그 시기 많은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름을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준비한 강연이기도 합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이태준, 어떤 인물일까요?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중심에는 이렇게 이태준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태준 기념관이 몽골의 수도 가장 중심지에 세워져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태준의 고향인 경남 함안에도 얼마 전 이태준 기념관이 마련되었습니다. 양국을 잇고 있는 이태준의 삶, 이분이 어떠한 삶을 사셨기에 이 두 나라의 그를 기리는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 걸까요? 이태준의 고향 함안입니다. 이태준은 평범한 농사꾼의 집안에서 큰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했지만 집안의 큰아들이다 보니 마을에 있는 제실에서 이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학 교육을 받았죠. 그래서 선진적인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유교 윤리에 맞는 중요한 교육들은 제대로 받고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누구나 그랬듯이 좀 일찍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두 딸을 두었죠. 이 시기 1905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건이 있고 난 얼마 후 그는 부인을 잃게 되죠. 부인이 죽고 힘든 시기를 보내다가 결국 고향을 떠나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린 두 딸을 인척에게 맡겨두고 서울로 취업을 해갔습니다. 그 서울에서 이 이태준의 인생을 바꿀 만한 대단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태준의 삶을 쫓아가면서 이분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족적을 남겼는지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이태준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이분의 인생을 바꿔놓은 이가 김필순이라는 인물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이름이죠. 이 김필순은 집안 자체가 독립운동가의 집안입니다. 상해 임시정부에서 김구 주석을 보필하면서 부주석까지 오른 김규식의 처남이 김필순입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때 일본 도쿄 유학생들이 28 독립선언을 하고 난 이후 그 독립선언서를 들고 국내로 잠입해 들어와서 여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3.1 만세운동을 국내에서 이끌었던 이가 김마리아입니다. 그 김마리아가 김필순의 조카이기도 하죠. 그런 대단한 집안의 김필순, 당시엔 김필순은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태준은 김필순이 운영하던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이 김필순은 이태준을 아주 눈여겨봤고 그에게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으로 공부를 해보면 어떻겠느냐 제안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907년 고종은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습니다. 을사늑약이 부당하게 체결되었음을 세계 열강에 호소하기 위해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했죠. 그런데 제대로 된 성과는 거둘 수 없었고 그 책임을 물어서 고종은 결국 강제 퇴위를 당하고 맙니다. 그 고종을 압박해서 강제 퇴위시켰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여기에 있는 군부 대신 이병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이병무라는 이 작자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 병무라는 이 작자는 고종이 강제 퇴위당하고 난 이후 정미조약을 체결하는 데 앞장서고 군부 대신이라는 작자가 군대를 해산시킵니다. 해산당하지 않으려던 대한제국의 군인들은 일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었죠.
그렇게 자신을 따르는 부하들을 사지로 몰아넣은 이가 이병무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당시 대한제국 군대의 대대장이었던 박승환은 나라에 충을 다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권총으로 자살하게 되죠. 이 박승환의 자살 소식에 많은 군인들이 해산을 거부하고 일본에 맞섰습니다. 그래서 시가전 전투가 벌어졌죠. 그게 남대문 전투였습니다. 이 남대문 전투에서 많은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 부상당한 군인들을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겼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태준이었습니다. 이태준은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의사의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렇게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이 되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2회 졸업생이었던 이가 이태준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죠. 잘생기셨죠. 그리고 이태준과 함께 먼저 세브란스 병원의 의학생으로 졸업한 이가 여기에 있는 김필순입니다. 그리고 김필순은 세브란스 병원의 첫 번째 의학생으로서 당시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사 에비슨이라는 사람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에비슨은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함과 동시에 의학생들을 키워내는 우리나라의 의료 선교를 하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래서 에비스는 당시 카네기홀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운영하기 위한 기부금을 받기 위해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카네기홀에서 에비스는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조선에 있는 병원들은 그 어느 것도 병원이라 부를 수 없을 만큼 빈약합니다. 간호사도 없이 한 명의 의사가 모든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 멀리서 그의 연설을 듣고 있던 사람이 세브란스였습니다. 그는 그 연설을 듣고 당시 45,000달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약 6,500억 원을 세브란스 병원에 지원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브란스라는 이 사람은 당시 미국의 록펠러와 함께 석유 산업에 투자를 해서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누구나 갈 수 있는 학교, 누구나 갈 수 있는 병원, 누구나 갈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 이런 거액의 기부를 하면서 자신의 주치의도 조선으로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주치의를 조선으로 보내고 난 그 다음 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숨을 거뒀다고 하죠. 숨을 거둘 당시에 세브란스의 겉옷 주머니에는 수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수첩에는 열악한 나라의 학교와 병원을 짓기 위한 기부금을 보낼 금액들이 적혀 있었다고 하죠. 그런 세브란스의 기부, 그러한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은 병원이 바로 세브란스 병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브란스 병원은 왕부터 백정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진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었고, 그러한 병원에서 의학생으로서 공부를 했던 이태준은 따라서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또 한 차례 이태준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이 있었습니다. 안창호 선생이었죠. 안창호 선생은 앞서 이태준과 친하게 지내던 김필순의 의형제이기도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을 만나게 된 계기는 안중근 의거가 있고 난 이후였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의거가 있고 난 이후 그 배후로 안창호 선생님이 지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안창호는 옥고를 치러야 됐었죠. 많은 고문에 힘든 옥고를 치르고 난 이후 쇠약해진 몸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태준은 안창호 선생님의 많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당시 안창호 선생은 이태준에게 청년학우회에 가입하라고 권유했습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병원에 계실 때 특별히 저에게 착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청년학우회에 가입하라고 열심히 권면하시며 회비 1원을 내주시고 최남선 씨에게 추천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안창호 선생의 영향으로 이태준은 독립운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청년학우회는 조선의 지식인들이 이끌고 있던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신민회의 자매단체였습니다. 이 시기 1910년 우리는 일본에 의해서 강제 병합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에 맞서서 많은 지식인들은 일본에 항거하기 위해서 이런 단체들을 만들고 활동을 하고 있었죠. 일본은 이들 지식인들을 한꺼번에 잡아들이기 위해서 사건을 조작하게 됩니다. 이들이 일본의 총독 데라우치를 암살하려 했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105인 사건을 일으키게 된 거죠. 데라우치 총독 암살 사건을 빌미로 당시 7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재판에 넘겨져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 105인이었던 거죠. 이 105인 사건으로 인해서 신민회의 핵심 인물들이 모두 연루가 되었고 신민회는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105인 사건에 연루되어서 위험에 빠진 인물이 김필순이었죠. 이태준은 자신의 선배이기도 하고 스승이기도 한 김필순의 중국 망명기를 배웅해 주기도 했습니다. 김필순을 배웅하고 돌아온 이태준은 곧 자신 역시도 위험에 빠졌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자신은 제대로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중국으로 서둘러 망명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태준은 당시 김필준이 아마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처럼 중국의 남경으로 망명을 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자신 역시도 중국 남경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남경은 그 당시 중국의 청왕조를 무너뜨리고 중화민국을 건설한 신해혁명이 일어난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남경을 찾았던 거죠. 남경에서 일어난 신해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었고 나라를 빼앗긴 우리 지식인들에겐 그것이 신락 같은 희망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남경에 도착을 했지만 갑작스런 망명으로 이태준은 중국말도 제대로 할 줄 몰랐고 또 당시 이곳에 있는 독립운동가들과도 제대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경 기독의원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안창호 선생님에게 편지를 쓰는 일로 막막함을 달래고 있었죠. 이태준이 중국 남경에서 안창호 선생에게 보낸 편지글입니다. 중원 대륙의 혁명군이 이룩한 굉장한 일을 살피고 우리나라 정세를 생각해보니 슬프고도 차량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에 국권과 자유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니 막막합니다. 동포와 이별하고 조국을 떠나서 이와 같이 원통한 마음을 어찌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남경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태준의 삶을 바꿔놓을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김규식이었죠. 김규식은 앞서 소개드렸던 상해 임시정부의 부주석까지 역임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젊은 독립운동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규식은 이태준을 설득하여 함께 몽골로 떠나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몽골은 그 당시 러시아와 중국과 가까운 중요한 내륙에 있는 거점이 되는 곳이었죠. 그곳에서 비밀 군사학교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태준 선생은 김규식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몽골로 떠나게 됩니다. 몽골에서 비밀 군사학교를 만들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역시도 쉽지 않았습니다. 계획했던 자금이 제대로 전해지지 못했고 또 그 당시 몽골의 사정이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몽골은 중국 청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청왕조가 무너지고 난 이후 몽골은 독립을 요구했지만 그 독립은 받아들여지지 못했고 중국의 간섭을 받는 중국의 자치국으로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계획했던 비밀 군사학교는 설립하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곳에서 동의의국이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동의의국은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의 병원이라는 뜻이죠. 이렇게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이곳에서 여기를 거쳐가는 독립운동가들을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들을 쉴 수 있게 하는 독립운동가들의 기지국으로서 거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몽골의 사정은 좋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중국 내륙에 있는 곳으로서 주변에 있는 러시아, 중국, 티벳 여러 나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매춘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었고 그러는 사이 몽골 사람들 사이에서는 화류병이라 불리는 성병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성병을 치료할 제대로 된 약도 없었고 이들은 이 병을 치료하는 데 대한 제대로 된 의식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은 라마교를 신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종교에 의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무속에 의지할 뿐이었죠. 몽골이라고 해서 병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개 가까운 병원이 있었지만 그 병원은 대부분이 러시아에서 만들어준, 중국에서 만들어준 병원들이었죠. 그 병원들은 대부분 군사조직과 연결돼 있어서 군인들을 치료하거나 혹은 자국민들을 치료하고 몽골의 상류층만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몽골에 당시 만연하던 이 성병을 근절할 수 없었던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고 이대로 가다가는
몽골이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게 1910년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태준이 세운 이 병원 동의의국에서는 남녀노소 상하 지위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치료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성병이 근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몽골 사람들이 이 이태준을 의지하고 신뢰하기 시작했죠. 특히 이태준은 몽골 사람들과 외모가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러시아나 중국 의사들보다 더 친근하게 여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을 찾았고, 그래서 이 병원은 독립운동가들이 쉬어가는 거점으로서 일본의 눈을 속이기도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태준의 명성은 당시 몽골의 왕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몽골 울란바르트 국왕은 당시 중병에 걸려 러시아 의사의 진찰을 받아도 도저히 회복할 희망이 없다 할 정도로 당시 연해주에서 발행한 한인들의 신문이었던 권업신문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왕의 병은, 특히 중병은 국가기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 신문에 게재될 정도였으면 몽골 국왕의 병은 심각한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몽골 국왕의 병을 이태준이 치료해냈습니다. 당시 몽골 국왕 보그드칸은 자신의 병을 치료해준 이태준을 어의로 임명하게 됩니다. 보그드칸의 어의는 모두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외국인은 이태준이 유일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보그드칸은 몽골 사람들의 성병을 근절시켜주고 자신의 병을 치유해준 이태준에게 훈장을 하사했습니다. 외국인에게 수여할 수 있는 최고의 훈장, 에르데닌 오츠르라는 훈장을 수여했던 거죠. 그렇게 몽골 국왕의 총애를 받고 몽골 백성들의 지지를 받던 이가 이태준이었습니다. 당시 몽골 사람들이 이태준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독립신문의 기사가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은 그를 극락에서 강림한 열애부를 대하듯 존경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몽골 사람들은 이태준을 부처로 섬기기도 하고 신과 같은 의술을 펼쳤다 해서 신의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보내준 사람이라고 신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몽골 사람들의 신뢰와 추앙을 한몸에 받는 이태준, 이 이태준의 동의의국은 독립운동가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쉬게 해주는데 아주 안전한 장소였던 거죠. 이태준의 집에는 머무르는 식객만 해도 하루에 수십 명이었다고 합니다. 많게는 50명씩 이태준의 동의의국에서 머물다가 갔다고 하죠. 그러니 이태준이 몽골에서 독립운동 활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을 뒤에서 후원해주는 거점으로서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태준이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큰 역할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규식이 파리 강화회의에 파견되어 우리나라의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데는 많은 여비가 필요했습니다. 이태준은 프랑스 파리로 가는 김규식에게 당시 돈으로 2,000원, 지금 돈으로 약 2억 8천만 원을 후원해 줍니다. 그 돈으로 파리로 갔던 김규식, 여기에 있는 이 인물이죠. 파리 대표단으로 사진을 찍은 모습인데 김규식의 옆에 있는 분이 큐리 부인, 그 옆에 있는 인물이 아인슈타인입니다. 파리 강화회의에 도착을 해서 당시 열강들에게 우리가 일본에게 강제로 국권을 피탈당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호소했지만 열강들의 외면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외교적인 도움을 호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김규식을 후원해 주었던 이태준의 돈 덕분이었겠죠. 이런 파리 강화회의에서의 김규식의 활동을 보고 영향을 받은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트남의 호치민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곳에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서 3.1 만세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죠. 이렇게 김규식을 후원했던 이태준, 그에게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이 시기 1917년 러시아에서는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이 볼셰비키 혁명은 레닌이 이끌었죠. 레닌은 자신과 뜻을 같이 하는 한인사회당을 후원해줘서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많은 독립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200만 루블의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을 우선 40만 루블씩 나누어서 보내주게 되었고 그걸 여러 루트를 통해서
상해로 전달하게 되죠. 그 상해로 전달되는 독립자금의 한 루트를 맡은 이가 울란바르트에 있는 이태준이었습니다. 이태준은 러시아로부터 독립자금을 전달받아서 그걸 무사히 상해까지 전달하는 역할을 맡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독립자금을 무사히 지키고 숨겨서 상해까지 전달해 냈습니다. 그렇게 상해를 오게 되었고, 당시 이태준의 상해에서의 활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태준 동지에게 독립운동 자금 4만 루블을 주었는데 그는 기적적으로 러시아군으로부터 자금을 보호하는데 성공을 거뒀다고 하죠. 그리고 이곳 상해에서 그가 만난 또 한 분이 김원봉이었습니다. 당시 김원봉은 이태준에게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는 일본을 상대로 활발한 의열 활동을 펼쳐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능이 좋은 많은 폭약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폭약들은 불량품들이 많고, 그래서 의거를 성공시키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목숨을 걸고 의거를 단행하는 의열 단원들 역시도 위험한 상황이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을 호소하면서 이 폭약을 만드는 전문가를 안다면 자신에게 소개시켜 주길 부탁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이태준은 김원봉에게 우선 자신도 의열단으로 가입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몽골에서 이 의열단 활동을 후원하기 위해서 폭약 전문가를 자신이 꼭 찾아서 소개해 주겠다고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 김원봉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태준 선생은 다시 몽골로 돌아갔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또 다른 독립자금 4만 루블을 무사히 전달해야 되는 역할과 김원봉과 약속한 폭약 전문가를 그에게 보내기로 한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몽골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 당시 몽골의 사정은 또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볼셰비키 혁명이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왕정을 수호하고자 하는 백군이 내전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군의 영향이 이 몽골까지 미치고 있었죠. 결국 몽골의 주둔해 있던 중국 군인들은 철수하게 됩니다. 몽골에서 철수하던 중국 사령관은 이태준 선생에게 함께 몽골을 떠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 역시도 이태준 선생에게 치료를 받았던 고마운 일이 있었기에 이태준 선생과 함께 몽골을 떠나 피신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태준 선생은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두 가지 책무가 있었죠. 나머지 독립자금을 무사히 상해로 전달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김원봉 선생과 약속한 폭약 전문가를 찾아서 보낸다는 약조를 지키기 위해서 몽골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에는 러시아의 백군, 왕정 복고를 주장하는 백이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백이파를 이끌던 인물, 웅게른 슈테른베르크라는 이 사람은 별명이 미친 남작이었습니다.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까지 무차별로 학살한 악명 높은 인물이었죠. 결국 몽골에 머물던 이태준 선생은 여기 웅게른 슈테른베르크에게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참하게 희생되었습니다. 웅게르는 왜 이태준 선생을 죽였던 걸까요? 정확한 이유는 알려져 있지만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레닌으로부터 지원받은 독립자금을 가지고 있었죠. 그걸 약탈하기 위해서 이태준 선생을 죽인 것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이태준 선생이 한인사회당으로 볼셰비키 혁명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죽인 것이다. 또 다른 추측으로는 이 웅게른이 속해 있는 백이파들 군대는 당시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주를 받고 독립운동의 거점의 역할을 하던 이태준 선생을 죽인 것이다. 그렇게 추측할 뿐이죠. 이렇게 이태준 선생은 38의 아까운 나이에 희생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북경에는 조선인만 만나면 김원봉을 아시느냐고 묻는 외국인이 있다고 합니다. 김원봉이 그를 만났더니 그가 바로 마자르였습니다. 이 마자르에 대해서 우리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독립운동사에 북경까지 의열단을 찾아와 고성능 폭탄을 제공한 헝가리인 협력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마자르라고 불렸다는 것 외에는 그가 진짜 헝가리인인지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이 힘든 인물이었다. 마자르라고 불렸던 이 인물이 바로 이태준 선생이 김원봉에게 보낸 폭약 전문가였습니다. 이태준 선생은 끝까지 김원봉 선생과의 약속을 지켰던 거죠. 이 마자르란 인물은 당시 의열단을 도와서 뛰어난 성능의 폭탄을 만들고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까지 하면서 의열단의 활동을 뒤에서 후원해 주었습니다. 그가 있었기에, 그리고 그를 의열단에게 소개해준 이태준 선생이 있었기에 의열단 김상옥의 종로경찰서 폭발을 비롯한 의열단 의거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이겠죠. 이러한 이태준 선생에게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해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 역사에서는 독립운동가로, 몽골에서는 몽골의 사람들을 구해준 몽골의 슈바이처로 자신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이태준 선생이 죽고 난 얼마 후 이태준 선생의 무덤을 찾았던 여운형 선생의 기록입니다. 이 땅에 있는 오직 하나의 이 조선 사람 이태준의 무덤은 이 땅의 민중을 위하여 젊은 일생을 바친 한 조선 청년의 거룩한 헌신과 희생의 기념비이다. 당시 여운형 선생이 이태준의 무덤을 찾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이후 우리는 이태준 선생의 무덤을 잃어버렸습니다.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의 중심에는 이태준 선생의 가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몽골의 슈바이처라 불린 독립운동가 이태준의 삶을 이야기해봤습니다. 그가 보여준 선한 영향력 앞에 감사한 마음과 함께 작은 책임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얼마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까요? 내가 발휘할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은 무엇인지 오늘 각자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